안녕하세요. 달이 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메이븐 출판사에서 펴낸 한성희 작가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너 자신이다. 세상과 자아에 대하여. 못된 딸이 되라. 내가 결혼하던 날 아침, 나는 한참 신부화장을 하느라 분주한 너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왔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뻐 보인다더니 너를 처음 본 날을 잊을 수 없다. 어머, 애 좀 봐. 혀도 있고 입술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 다른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걸 마치 내 애만 그런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한글을 금세 떼는 걸 보며 어머, 우리 딸 천재인가 봐 라는 생각을 했다. 정신과 의사라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건 다른 부모랑 똑같네요 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괴념치 않았다. 아니, 정말로 내 눈에는 세상에 너만큼 완벽하고 특별한 아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딸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씩씩하게 잘 커주었고 내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다. 때론 여느 모녀처럼 싸우기도 하고 사춘기 때는 속을 끓이기도 했지만 이젠 모두 행복한 추억이구나.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에게 품었던 훌륭한 사람이란 무엇을 두고 한 말이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른다. 모든 엄마가 그러하듯 엄마가 생각하는 너의 미래, 엄마가 생각하는 너를 만들어 가느라 너에게 쓸데없는 걱정과 부담을 안겨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너는 엄마의 방향을 번번이 빗나갔고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기까지 자충우돌하는 가운데서도 너만의 길을 걸어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걱정되어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 내가 하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너는 왜 엄마는 응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고 따졌지. 가끔 내가 화가 나서 나한테 말도 걸지 않을 때면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곤 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었다. 내가 너의 앞날을 미리 생각해 두었는데 내가 그 길을 가야만 행복할 텐데 하고 단정한 나의 오만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너는 나에게 말했다.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평생 함께 하고픈 남자를 만났고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 축하해달라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 사람과 계속 타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내가 유학을 마치면 당연히 돌아와 곁에 있을 테고 결혼을 한다 해도 수시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너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솔직히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내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이제는 보내줘야 하는 거구나. 생각해보면 너는 이미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너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애써 부정해왔는지도 모르겠다. 너를 내 품 안에서 계속 보살펴줘야 할 아이로만 바라보면서 말이다. 처음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부족했다. 정말 미안하다.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것, 엄마에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게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 같지만 우리는 역할 변화에 따른 전환점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고리를 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세계를 깨고 나가야 한다. 그것은 자녀에게는 독립이고 부모에게는 상실이다. 나는 늘 너를 내 품 안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깊은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의 결혼식 날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엄마 독립식을 치렀다. 덕분에 나는 결혼식 때 눈물 콧물 흘리는 촌스러운 엄마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웃으며 너를 보낼 수 있었다. 딸아, 고맙다. 내가 먼저 용감하게 부모의 세계를 부숴준 덕분에 나 역시 엄마 역할에서 졸업할 수 있었다. 30년 만에 너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너는 이제껏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선후배였으며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너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앞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될지도 모른다.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역할이 늘어날 때 그것 또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게다가 세상은 많은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칭찬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잘하려 애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느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 편안하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자식을 위하느라, 남편을 위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화병이 생기든 말든 자신을 방치한 채로 말이다. 심지어 세상은 그것이 진정한 모성이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딸아, 만약 누군가 너에게 여자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모성을 운운하며 우리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거든 귀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라. 만약 상대방이 참 못됐다라고 말하면 칭찬으로 들어라. 그래야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나도 능력 있는 의사,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괜찮은 며느리, 좋은 딸, 훌륭한 상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아니,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했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딘가에는 꼭 빈틈이 생겼고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일이 무사히 넘어가나 싶으면 내가 속을 썩였고 내가 잘한다 싶으면 갑자기 친정에 문제가 생겼고 친정이 조용하다 싶으면
시가에 일이 생겼지.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써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특히나 내가 어렸을 때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했다. 그의 푸념이라도 할라치면 사람들은 그랬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일한다고 고생이에요. 집에서 아이나 키우지. 당시 그 말은 나에게 상처였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다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어떤 역할이든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만 조절하며 삶을 꾸려올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뭐든지 잘하는 욕심을 버린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극작가 조 쿠터트가 말했다.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가끔 역할에 따른 의무감이 너를 짓누르고 세상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땐 차라리 남들한테 못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로 당당히 맞서거라. 나는 언제나 그런 너를 응원할 것이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딸아, 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릴까? 어쩌면 웃음의 양보다 눈물의 양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울음은 인간이 사용하는 최초의 언어다. 누구든 태어나는 순간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출생신고를 하니까. 너도 태어날 때 많이 울었겠지. 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터뜨리는 울음을 무척이나 듣고 싶었으나 정작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언제나 자연의 방식을 따르고 싶었던 나에게 너는 자연뿐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너는 뭐가 그리 두려운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결국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오토랑크가 말하더구나. 엄마의 자궁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은 모든 태아에게 근원적 불안을 유발하는 상실이라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뿐만이 아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심심해도 운다. 아이에게 울음은 희로애락을 담은 사전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옹알이를 지나 진화된 언어를 사용하면서는 정작 필요한 울음마저 경계하게 된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겁을 주고 울면 바보라고 놀리며 남자는 죽을 때까지 딱 3번 우는 거야 라고 협박한다. 울음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랄수록 눈물에 인색해진다. 결혼해도 애롭기는 마찬가지다. 딸아, 돌이켜보면 내게는 뚜렷한 결혼관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질 줄도 몰랐고 결혼 후 여자들이 맞닥뜨려야 할 압박에 대해서도 정말 문외한이었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자연스레 이어지는 게 결혼이라는 지극히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에 비하면 요즘 젊은 여성들은 참 똑똑하다. 얼마 전 나를 찾아온 한 환자가 똑부러지는 목소리로 그랬다. 여자는 결혼하면 끝이잖아요. 남편의 시댁에 아이까지. 저는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마치 결혼을 해본 사람처럼 말하는 그녀를 보면서 드는 생각. 결혼이라는 어마어마한 백과사전을 왜 그녀는 몇 달락만 읽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나도 아직 60대의 결혼, 70대의 결혼에 대해선 다 읽지 못했는데 말이다. 결혼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내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 결혼에도 추나추동이 있다는 사실이다. 20대에게 결혼이란 함께 있고 싶음이다. 30, 40대에게 결혼은 생산의 개념이다. 아이를 낳고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쌓아나가는 시기다. 5, 60대에게는 결혼은 한 지붕 아래 두 살림이다. 둘이서 하나로 살았으니 이제는 다시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7, 80대에게 결혼 생활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때 배우자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웰다잉의 파트너로서 존재한다. 내가 먼저 가면 이 사람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결혼은 20대의 사랑, 30대의 출산, 40대의 생산, 5, 60대 자아로의 한원, 7, 80대의 죽음 등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익혀야 할 과목을 알려주는 인생 수업과 같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법적으로 인습적으로 묶어준다. 결혼으로 인해 두 사람은 위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든든한 한 팀이자 사회의 기본 단위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사회학적인 의미의 금고라고 생각한다.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인생에서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친정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으로 남아주는 남편, 내 길을 뒤에서 지켜봐 줄 자식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요즘은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 하나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스티븐스는 결혼을 미루는 인간은 전장에서 도망가는 병사와 같다고 했다. 나 역시 너라는 딸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놓였는지 모른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결혼은 곧 전쟁만큼 힘든 일임을 알려주고 있다. 오죽하면 한 토크쇼에서 중년 배우가 결혼은 30명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까. 신랑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 친구, 동료들도 같이 식장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이다. 그만큼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관계들이 파생된다. 특히 요즘처럼 핵가족에서 자라 관계망이 넓지 않은 환경에 익숙한 여성들이 그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결혼 전에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빴는데 결혼과 동시에 친가는 물론 남편 쪽 사촌까지 챙겨야 하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여자들에게는 굳이 결혼을 권하지 않는다. 물론 결혼이 주는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과 평생 함께하겠다고 결심한다면 또 말릴 생각은 없다. 후회를 하더라도 뭐든 해보는 게 더 나은 법이니까. 최고의 배우잣감, 최악의 배우잣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고 한다면 그 첫째는 부모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다. 이때 부모는 개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는 개인의 의지로 선택 가능하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한 아내, 품격 있는 남편이 될 수는 없다. 누구나 원석을 골라내 보석으로 만드는 공정이 필요한데 좋은 원석을 찾아내는 일부터 만만치가 않구나. 보통은 경제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과의 결혼을 두고 결혼을 잘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심플하다. 우리 인생에서 돈으로 해결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 둘의 관계가 좋으면 가난은 점차 극복해 나갈 수도 있지만 돈으로도 부부애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무너진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다.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가변적인 속성에 덜 휘둘린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최고의 배우잣감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간혹 배우자 될 사람이 학벌, 재력 같은 능력이 뛰어나면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결혼하면 없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애를 낳으면 괜찮을 거야 하며 용인해서는 안 될 결함을 덮으려 든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구나. 당장 나부터 젓가락질 하나 고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30여 년 동안 차곡차곡 굳은 타인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겠니? 이혼하고 다시 싱글이 된 남녀를 대상으로 벌인 어느 설문조사에서 전 배우자에게 가장 실망한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라는 답이 1위를 차지했다. 결혼이란 서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상대에게 멋진 보석이 되고자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당장은 빛나지 않더라도 내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평생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배우잣감이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것을 즐기는 남자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남편감으로는 최악이다. 자신이 유부남이어도 여전히 꽃을 유인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남자도 위험하다. 자기 아내를 한순간에 잡초로 만들기 때문이다.